쉽게 이동훈 씨의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5G 얘기를 이제 바로 시작하기를 원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있는 위치를 알려면 우리의 뿌리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이동통신 기술의 그 뿌리가 뭐냐라고 생각해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전화라는 게 1800년대 후반에 알렉산더 벨이라는 사람이 이걸 개발을 하고 처음으로 사용하는 개발은 뭐 다른 사람에 따라는 이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벨이 전화라는 걸 처음으로 상용 서비스를 했고 그 기반으로 지금까지 쭉 오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그 전화라는 게 저렇게 생겼고 저기서 소화기도 없고 주체도 없고 이상한 이제 마이크가 딱 앞에서 앉아서 얘기를 하면 그 신호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중간에 있는 저런 이제 교환 시스템으로 합니다. 교환 시스템이 사람이 이제 운영하는 그런 교환기구를 좀 저도 이제 예전에 저런 전화를 아주 어렸을 때 이용했던 기억이 나는데 전화를 수화기를 들면 교환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고 싶다고 하면은 교환이 연결해줬는데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죠.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제가 통화기나 전기공학 전공한다는 알았는데 저런 식으로 스위치보드가 있고 스위치보드에서 불이 들어오면 제가 수화기를 올린 거고요. 그러면 그 라인에 있는 사람을 이제 자기 전화기로 먼저 연결합니다. 그럼 자기 스피커에서 제 목소리가 나오겠죠. 그러면 제가 어디랑 통화하고 싶다라고 말할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의 전화번호든 이름이든 해당되는 또 이제 그 포트가 있어요.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에 선을 연결해주고 자기는 끊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 바로 교환원인데, 전통적인 그 전화 자체는 즉 그 전화를 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중간에 교환원을 통해서 유선상으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이걸 이제 서킷 스위칭이라고 하는데 어떤 회선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그 선이라고 하는 이런 무리선을 스위칭을 해서 교환원이 이제 수작업을 했겠지만 스위칭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엔도텐으로 연결이 된 상태를 이제 서킷 스위칭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방식을 결국에는 이제 음성 전화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고, 이 전화는 나중에 뭐 저희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저기서 1980년대 국내에서도 이제 만든 전자교환기 PDX-1이라고 굉장히 그 당시에 화제가 됐었고, 배터리의 어떻게 탄생 목적과도 일치하는 그런 전자교환기라는 걸 만들어서 저 사람이 했던 교환 자체를, 서킷 스위칭 자체를 기계가 하는, 반도체 기술을 힘입어서 기계가 하는 정도로 진화됐고, 결국에는 이 상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저 TX 전화기를 어떻게 보면 계속 쓰고 있는 거고, 저거의 새로운 버전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상태의 유선 전화는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서킷 스위칭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이 목적은 단 한 가지, 음성 통화, 즉 보이스라고 하는 그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위해서 지금 한 20, 30년 정도 같은 시스템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 전화를 우리가 뭐 좀더 이동전화 이거 말씀드렸지만, 전화라는 지금 음성이라는 그 시스템은 한 120년, 130년 정도 되는 기술을 아직까지도 쓰고 있다. 왜냐하면 음성이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말고 더 좋은 게 없었고, 특별히 뭐 다른 방식의 어떤 기술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음성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거다. 즉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120년 정도 전에 나온 버전이랑 거의 같은 버전을 쓰고 있다. 유선전화로 넘어가보면 거의 이제 그 초창기에는 비슷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 무리선으로 말하는 음성에 대한 신호를 그냥 그대로 아날로그 신호 자체를 주파수 영역으로 전조해서, 즉 FM 라디오가 당연한 기술인데 1세대 아날로그 전화기 제 쪽에는 그렇게 쓰는데, 아날로그 전화기는 기존의 서킷 스위칭 방식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단지 구리선에서 전달되는 신호를 중간에 무선 구간을 거칠 때 라디오, FM 라디오에서 사용하는 기술로 변환해서 그냥 그 회선을 이어주는 형태. 그리고 뒤에 그 뒷단에는 아까 TDX-1과 같은 어떤 서킷 스위칭을 하는 교환기가 그대로 있고, 그 상대방이 전화를 받는 사람이 뭐 유선일 경우에는 그냥 그 기존의 구리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서킷이 그냥 연결되는 형태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그 첫 번째 세대 원지, 처음에 원지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지금 따지다 보면 원지가 됐는데, 원지의 그 전화는
결국에는 음성통화, 즉 보이스라는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든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이제 발전해서 제가 이제 처음에 그 핸드폰 이런 통신 기술을 입문했던 시절이 이제 2G 시절인데 당시에 이제 국내에서 아날로그 전화가 꽤 인기가 많아졌던 시기에 전 세계적인 이제 트렌드가 이 아날로그가 굉장히 그 주파수에 대한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 동시에 통화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어서 디지털로 이걸 바꾸면 품질은 조금 떨어지지만 음질은 좀 떨어지지만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어요. 같은 주파수 대역을 여러 명이서 나눠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효율성이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로 막 전환하는 그런 이제 시대였습니다. 이때 2G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기술이 공존했습니다. 1G 시절에는 그냥 FM 라디오의 그 FDMA 기술이 그대로 하나가 전 세계가 똑같은 기술을 하고 있었고 2G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미국과 한국에서 많이 써있던 TDMA 방식과 유럽에서 사용했던 TDMA 방식, 국내에서 2G를 도입할 때 당시 디지털 전화를 CDMA로 하느냐 TDMA로 하느냐에 굉장히 이제 이슈가 많았고 사실은 TDMA가 글로벌하게 스탠다드화 처음 있었었는데 미국에서 그 상당히 이제 좀 우호적인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이제 많이 해주는 그런 조건으로 TDMA를 좀 국내에 밀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표준이 디지털 전화의 표준이 CDMA가 됐었죠. 그래서 미국과 한국에서 사용하는 CDMA와 유럽에서 사용하는 TDMA 방식이 이제 나눠져서 두 가지의 큰 그 표준이 있었고 그 밖에 좀 뭐 PHS라든지 여러 가지 좀 기술들이 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2G 시절까지만 해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이동전화의 표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게 3G입니다. 3G는 다른 말로 하면 IMT 2000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CDMA 2000, IMT 2000 이런 말 많이 들어봤었는데 이거는 1900년대 후반에 이제 나온 기술이고 IMT라고 하는 게 인터내셔널 그 모바일 텔레콤입니다. 즉 국제 표준을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기술이고요. 왜냐하면 CDMA와 TDMA가 갈렸으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소수의 기술들이 난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정리해보자. 이건 누가 했냐면 ITU라고 하는 국제 그 통신 협회 유엔 산하에 있는 표준기구고요. 그 ITU 아래서 IMT 2000이라고 하는 표준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같은 표준을 가지고 쓰자.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절반의 성공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UMTS라고 하는 이제 GSM, 즉 TDMA 계열에서 오는 그 표준을 이용한 국제 이제 표준이 하나 생겼고요. 그 밖에 미국은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CDMA 쪽에서 계속 밀고 있는 그런 CDMA 기술을 IMT 2000에 똑같이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기구가 CDMA 쪽은 3GPP2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었고 유럽은 3GPP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양쪽 기구가 다 같이 좀 경합을 하는 상태였고 IMT 2000에서는 두 가지를 결국에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다 옛날 이야기지만 LG U+ 같은 경우에 해외 나가 로밍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LG U+는 3GPP2 기술을 썼고 SK와 KT는 UMTS, 즉 3GPP 쪽에서 만든 표준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기술을 사용했었고 LG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정부와 계약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3GPP2를 사용하면서 약간의 이제 갈림길을 갖지만 대부분의 이제 전 세계적인 주류가 UMTS를 통일이 돼서 지금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나가도 웬만하면 다 로밍이 되고 그 전에는 뭐 그 나라에 가서 핸드폰을 대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2000년대부터는 이제 자연스럽게 로밍이 되는 시대가 됐었고 역시나 3G까지에는 제가 이제 2G 시절에 처음 핸드폰 개발할 때는 당시에 가장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문자 메시지가 받는 거는 되고 보내는 게 안 됐어요. 근데 이 보내는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당시에는 어려운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전에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문자를 보내려면 어떤 회사에서 단체 문자를 보내던가 아니면은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받는 사람 전화번호, 문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자를 갖고 있는데 지금 문자가 굉장히 이제 좀 제한적으로 이용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투웨이 SMS, 즉 양쪽으로 문자를 이제 보내는 게 2G의 말부터 이제 그런 게 미국에서 먼저 나왔고 한국에서도 이제 개발이 됐었는데 3G부터는 여기에 데이터가 추가됩니다. 즉 인터넷이 제한적이지만 인터넷이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새로 추가됐고 그 이전에는 이제 그 이동통신사의 어떤 폐쇄적인 그런 망을 이용해서 데이터 서비스라는 게 있었지만 진짜 인터넷은 아니었고 그 제한된 컨텐츠를 보는 수준이었는데 3G부터는 진짜 인터넷 연결하는 이제 그런 기술이 가능해졌고 원래 그림은 없지만 3G의 대표적인 이제 아이폰인 아이폰 3G의 모델과 더불어서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핸드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즉 원지 때는 보이스가 그냥 저희 애플리케이션 주 메인 애플리케이션이었고 유일한 애플리케이션이었고 2G 때도 마찬가지 보이스가 메인이었지만 SMS 정도가 추가됐고 3세대 이동통신부터 조금씩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전에 120년 전에 만들어진 전화기 자체가 음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 기술에다가 데이터, 즉 인터넷이라는 걸 올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3세대까지는 아까 그 말씀드린 서킷 스위칭, 즉 회선을 1대1로 완전히 이제 확보를 해서 물론 약간의 가상의 기술을 이제 도입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동일합니다. 서킷 스위칭, 즉 서킷 스위칭을 처리해주는 안에 교환기, 전자교환기 이런 시스템이 여기까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기다 인터넷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억지로 붙이는 그런 상황이 이제 3G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물론 뭐 인터넷이라는 말을 제가 했지만 여기서 그 사이에 인터넷 붐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PC로만 하는 인터넷이 3G부터 좀 가능해졌고 4세대 LTE는 아예 인터넷을 핸드폰으로 하려고 작정하고 만든 망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서킷 스위칭을 위한 교환기 이런 게 더 없어졌어요. 교환기 더 없고 우리가 인터넷을 뭐 기업이든 집이든 쓰기 위해서 필요한 뭐 랜을 구축하는 그런 장비들, 라우터라든지 스위치라든지 패킷망의 스위치라든지 이런 기술들로 이 통신사에 포함한 게 싹 다 바뀝니다. 사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단말 모델이 바뀌는 건 잘 알지만 통신사의 망이 어떤 식으로 진화되고 바뀌는지는 잘 이제 알 수는 없는데 사실 4G가 우리가 3G보다 인터넷이 좀 빠르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 이걸 하기 위해서 기존의 교환기를 다 드러내고 기존에 120년 동안 쓰던 교환기를 없애고 인터넷을 위한 별도의 패킷망으로 망을 업그레이드했다라는 거는 사실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LTE와 3G, 4G와 3G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서킷 스위칭의 그 옛날 120년 동안 쓰던 음성을 위한 망을 완전히 걷어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걷어냈고 인터넷을 위한 준비가 다 이제 완벽하게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4G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을 쓰는데 당연히 전혀 문제가 없고 그냥 완벽한 인터넷 디바이스가 4G 단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도 발전하고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모바일 이동통신을 통해서 쓰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쭉 발전해 왔는데 지금 이제 5G를 얘기해야 되는 시점이 됐거든요. 5G는 그러면 지금까지 말했던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과연 뭐가 달라졌는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인터넷인 건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뭐 다른 또 뭔가 있는 게 아닌지 과연 뭐가 바뀌었을까?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도 한 단계 넘어갈 때 의미가 없이 넘어간 적은 없거든요. 거의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원제 2G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디지털, 그 다음에 국제적인 표준을 이제 만드는 차원 플러스 일부 인터넷, 억지로라도 인터넷, 그 다음에 아예 망을 인터넷으로 바꾸는 그런 이제 디스럽션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5G도 뭔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버전을 하나 올려서 4에서 5로 올린 건데 과연 이제 뭔가 이게 라는 걸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사전적인 정의부터 잠깐 이제 얘기하면요. 아까 그 IMT 2000을 말씀드렸는데 ITU라는 그런 단체, ITU가 아래로 정확하면 ITU라는 단체가 유엔 산하에 있는 국제 표준 단체입니다. 공신력이 있는 단체고 글로벌한 통신에 대한 뭐 주파수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국제적인 그런 이동통신의 규격 같은 거를 만드는 기구인데 IMT 2000은 2000년도에 서비스 오픈을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20년 만에 IMT 2000 이런 거 없었습니다. 20년 만에 숫자가 붙은
국제 이동통신 표준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20년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고 그거를 하나 건너뛰는데 이제 한번 정리할 때가 됐다라고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IMT 2020이라는 2020 내년이잖아요. 2020년 내년에 목표로 뭔가 이동통신을 글로벌하게 통일된 이동통신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라는 게 ITU의 목표이고 그게 IMT 2020입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업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1, 2, 3, 4 단계를 지나서 이번에는 이 정도 더 나면 우리도 숫자를 하나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됐고 우리는 5세대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공식적인 말은 IMT 2020이 5G를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럼 IMT 2020을 왜 만들었냐? 20년 동안 이제 쭉 이동통신이라는 걸 국제적으로 표준을 만들어서 쓰다 보니 기술이 많이 발전했고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이 발전한 그런 기술상을 좀 반영하고 싶다. 그 다음에 실제 핸드폰을 가지고 처음에는 뭐 인터넷을 쓰려고 생각도 안 했고요. 물론 인터넷을 지원되게끔 표준을 만들었지만 어떤 형태로 이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우버가 이렇게 많이 인기가 많을지 우리나라는 물론 아니지만 카카오톡 이렇게 많이 쓰는 사람들이 뭐 어디 그 길을 찾아갈 때 무조건 핸드폰을 가지고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이 안 된 상태에서 IMT 2020이 됐고 이제는 사용자가 모바일 기기나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트렌드가 완전히 이제 달라졌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보자 라는 취지로 20년 만에 만든 규격이 IMT 2020이고 그거를 5G라고 합니다. 나름 20년 정도의 그 갭을 꼭 할 만한 그 정리할 만한 의미가 있는 기술이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업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IMT 2000, 즉 이제 IMT 2020, 즉 ITU에서 말하는 IMT 2020은 뭘 하고자 하냐면 ITU 자체는 표준을 만드는 기구는 아닙니다. 표준을 만드는 기구는 아까 말했듯이 3GPP라든지 뭐 이런 국제 표준을 만드는 기구에서 만드는데 IMT 2020은 어떤 식으로 표준을 만들어 와라라고 하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20년 동안의 기술의 발전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합니다. 그 목표가 이제 여기 나온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LTE 핸드폰을 가지고 우리가 자동차로는 달리지 못하지만 KTX 같은 경우에 300km 이상의 속도를 달릴 수 있는데 핸드폰이 안 끊기고 음성도 되고 데이터도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모빌리티, 이동성에 대한 그런 성능이 시속 350km 정도 그 안에 있는 게 IMT 어드밴스가 LTE를 말하는 거거든요. LTE에서 제공되는 그런 모빌리티가 350km 정도 되는데 이게 5G IMT 2020에서는 시속 500km 정도까지는 지원을 할 수 있다. 현재 기술이 기존 발전했으니 500km까지는 표준을 만들어가지고 와라 라는 게 이제 IMT 2020의 목표이고요. 예를 들면 스펙트럼 에피션시가 기존의 LTE가 1이라고 봤을 때 3 정도로 올려요. 다시 말하면 어떤 그 주파수의 밴드, 어떤 구간 채널이 있으면 동일한 채널을 가지고 1이라는 정보를 교환하던 거를 3 정도로 올려서 3배 정도의 기술 발전이 됐으니 3배 정도 올려라 라는 게 이제 또 목표가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 데이터 레이트, 셀당, 즉 기지국당 데이터 레이트이 1GBps 정도 되거든요. LTE 같은 경우에. 그걸 나눠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5, 60메가 정도는 개인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요 1GBps를 20GBps 정도로 높다. 굉장히 많이 느낀 거죠. 20배 정도로 높다. 다시 말하면 주파수에 대한 기술적인 발전 한 3배 정도 이제 됐다고 봤을 때 20배까지 올라가려면 나머지 한 6배 정도 어떻게 해야 되냐? 셀을 줄이고 그 다음에 채널을 좀 늘리고요. 채널을 늘리고 안테나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아주 이제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반영하면 20배 정도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게 이제 목표 제시했고 실제 사용자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그런 밴드위스가 LTE가 10Mbps 정도가 우리가 녹음할 수 있었는데 이걸 100MB 정도까지 올려준다라는 게 IMT 2020의 목표입니다. 이런 이제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인 표준을 만드는 제가 3GPP라고 하는 표준이 있습니다. 3GPP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GSM 계열의 예전에 아날로그 GSM부터 TDMA, 그다음에 UMTS의 3GPP 계열 UMTS부터 쭉 만들어 오는 유럽의 예전에 이제 유럽의 오래된 그런 표준 단체인데 이 3GPP가
이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3GPP2 지금 미국계 그 표준 자체는 없어졌고요. 그건 이제 LTE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3GPP 즉 유럽계 TDMA 예전 TDMA 방식의 이동통신 규격만 남아 있고, 즉 3GPP가 지금 5G 규격 IMP 2020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IMP 2020에 이제 제한할 표준을 이제 제정하고 있고요. 현재 그 표준이 작년 6월에 만들어진 표준이 페이지 1, 5G 기준으로는 페이지 1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릴리즈 15입니다. 다시 말하면 릴리즈 1부터 14까지가 있었는데, 이거는 뭐 GSM이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WCDM이라든지 3세대 이동통신 그런 것들이 쭉 릴리즈가 있었고, LTE가 릴리즈 9부터 14 정도까지가 LTE 였고요. 릴리즈 15부터 뭐 대략 한 20 정도까지가 5G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즉 영속성 있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의 기술들을 뼈가지고 컴퓨터를 하면서 영속성 있게 표준을 만들고 있고요. 현재 나와 있는 게 릴리즈 15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5G 중에서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표준이고, 내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완전히 특수가 될 릴리즈 16는 현재 대부분의 기능들은 이제 표준상 많이 준비되어 있고, 지금은 이제 릴리즈 17에 대한 페이지 3에 대한 기초적인 스터디 아이템들을 발굴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2, 3년 뒤에 상용화를 목표로 지금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릴리즈 15, 15는 완전히 끝난 거고, 16 정도가 이제 거의 현재 다 준비되어 있는 단계의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실제 이제 공식적인 표준 픽스되는 건 6월달인데 대부분의 기능들은 이미 나와 있다. 뭐 일부는 뭐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뭘 할지는 이미 다 정의가 끝난 거고,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채워가고 있는 3GPP는 크게 뭐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 세 가지로 나눠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제적인 대기업들, 이동통신 관련된 기업들이 어디서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지를 제가 설명드리는 했는데요. RAN,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선 주파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실제 무선상으로 단말과 기주국이 통신하는 그런 프로토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랜에서 조정을 하고 있고요. 시스템 아키텍처는 코어망, 즉 교환기라든지 예전에 있었던 자리에 들어갈 새로운 장비들이 들어가는 통신사에 들어갈 장비들 혹은 통신사의 장비를 이용한 서비스 업체들이 갖추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정의하는 게 SA,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그 다음에 코어 네트워크의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이름이 이렇게 있는데 임플리멘테이션 이슈들을 많이 다루거든요. 대부분의 지금 5G로 유명한 회사들, 삼성, 화웨이, 퀄컴, 브로드컴 이런 회사들은 다 어디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냐면, 특허도 많이 내고 가장 많이 나오고 굉장히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분야는 RAN1과 랜1과 랜2입니다. 지금 이제 이게 바로 칩셋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녹아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랜1, 랜2에 가면 삼성에서 뭐 랜1에 가면 회의할 때마다 한 50명씩 나와서 자기네가 각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맡은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의견 제시를 하고 있고, 화웨이, 퀄컴 칩셋 만드는 회사는 다 여기서 많이 활동하고 있고요. 핸드셋 만드는 회사는 이쪽에서 여러 가지 핸드셋에 관련된 라디오 설계를 해야 되고 안테나 만들니까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SA 같은 부분은 코어망 장비를 네트워크 장비 만드는 회사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핫한 부분은 SA2 아키텍처 부분인데, 저 노키아라든지 에릭슨, 화웨이는 당연히 여기고 아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화웨이, 삼성도 일부 있고 LG도 국내업체 LG도 일부 들어가 있는데, LG는 주로 많이 관심 있게 하는 부분은 VTX라고 해서 Vehicle to Everything이라고 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쪽은 LG가 굉장히 주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삼성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산업용 디바이스 제어와 관련된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노키아, 에릭슨, 화웨이는 이 세 회사는 그냥 모든 분야를 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S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키텍처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여기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통신사도 당연히 들어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무서운 게
칩셋 만드는 회사 당연히 들어가 있고, 화웨이나 뭐 하이시코 같이 칩셋 만드는 회사, 텐센트와 같은 이제 서비스 회사들,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회사들, 그다음에 차이나 유니콘, 차이나 모바일 같은 이동통신사들, 그다음에 뭐 한정과 같은 그런 중국의 전력 회사들, 이런 어플리케이션 회사들까지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국내는 좀 아쉬운 게 통신사 분들도 많이 못 빼고 여기다 보면 삼성, LG에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만 좀 많이 이렇게 활동하는 편이고, 거의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활동하는 국내는 약한 부분입니다. 국내는 여기서 굉장히 세다. 스쿼드가 가장 많이 나오고. 지금 이제 여기까지는 5G의 우리가 예전의 전화에 대한 부분부터 지금까지 표준이 어떻게 발전해오고 현재의 가장 이제 최신 모습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5G가 아까 여기서 유튜브에서 인터넷이 나와가지고 여기 인터넷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아예 이건 인터넷으로 싹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5G가 우리가 지금 반영하고자 하는 그동안의 기술적 트렌드를 뭐를 주의 깊게 보는지 그러니까 역시 인터넷입니다. 사람들. 이동통신사, 통신사 사람들은 아무래도 인터넷 커뮤니티보다는 어떤 표준, 뭔가 하려면 표준을 다 만들어야 돼요. 어떤 이제 그 표준이라는 것도 물론 굉장히 큰 컴플라이언스지만 주파수로 쓰는 정부의 어떤 규제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큰 생태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뭔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쉽게 뭔가 액션을 취하기 좀 어렵습니다. 통신. 다시 말하면 몸이 좀 무거워요. 그래서 기술 발전이 인터넷보다 약간씩 늦어요. 그래서 아까 인터넷도 PC 쪽 일반 그 유선 쪽에서 먼저 발전한 거를 무선에서 이제 받아들였는데 이런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지금 현재 인터넷에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터넷에서 쓰는 앱들 대부분의 앱은 예전에는 데이터 센터에 딱 들어가서 어느 렉에 몇 번째 서버가 제공하는 경우까지, 물론 그 소비자는 모르지만 관리자는 알 수 있을 정도의 물리적인 인프라를 갖춘 상태에서 서비스를 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이용하는 앱 대부분은 아마도 다 어디서 실제 이 서비스 이루어질지 모를 겁니다. 어느 나라에서 서비스 하고 있는지조차도 아마도 모를 정도로 클라우드가 굉장히 이제 보편됐잖아요. 이런 IT 쪽에서 발전한 기술들을 이동통신에서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G가 사실 5G 쪽에서 처음 나온 기술들이 아니라 IT 쪽에서 이미 나왔던 기술들, 클라우드라든지 좀 설명드리면 네트워크 가상화라든지 여러 가지 IT 쪽에서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성숙된 그런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먼저 좀 알아야 돼서 몇 가지 소개를 좀 드리고, 클라우드는 뭐 익숙하시겠지만 크게 예전에는 이제 IT 엔팅이었어요. IT를 뭔가 하려면 실제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고, 데이터 센터를 위한 공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환경도 조성해야 되고, 항원 환수부터 해서 렉도 만들어야 되고, 전력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되고, 이런 이제 그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각각의 역할을 하는 그런 박스들을 하나씩 사서 네트워크 장비, 서버 하드웨어, 스토리지, 그다음에 필요하면 버추얼라이제이션, 그다음에 OS도 뭐 사서 혹은 뭐 제가 직접 인스톨을 해서 다 설치를 하고 모든 인프라를 이제 제가 고객이라고 보고 클라우드 입장에서 고객이니까 제가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직접 다 운영을 썼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레가시 IT인데 지금은 이제 불과 몇 년 사이에 다 클라우드로 다 바뀌었잖아요. 아마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사스라고 부르는 소프트웨어 에저 서비스, 혹은 사스라고 부르는 플랫폼 에저 서비스, 혹은 EAS 혹은 IaaS라고 부르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에저 서비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클라우드 형태로 다 지금 빠르게 다 바뀌어서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서비스는 거의 남아있을까 하는 이제 의문이 좀 들 정도로 빠르게 클라우드 바뀌었습니다. 사스 같은 경우에는 저 특정 유저로서 소프트웨어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언젠가부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더 이상 안 하는데, 왜냐면 구글 독스가 워낙 잘 돼 있거든요. 구글 독스에서 뭐 워드나 파워포인트 이런 문서 다 구글 독스 만드는데 거기서 그냥 쓰면 되고, 제가 라이센스를 구입할 필요도 없이 구글 독스에 들어가서 필요한 문서를 만들고,
이게 뭐 하드웨어가 어디 있는지 소프트웨어가 어디 깔려있는지 그냥 저는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필요한 서비스만 받는 거죠. 어플리케이션만 그냥 받는 거죠. 이게 바로 사스입니다. 아이클라우드도 마찬가지죠. 애플을 쓸 때 내 데이터가 어디서 오는지, 뭐 전화번호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사진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오거나이징 되는지 저는 모르고 그냥 쓰는 거죠. 이게 이제 사스의 플랫폼 매니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좀 개발자적인 측면에서 이제 필요한 기술인데 예전에는 개발하려면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걸 다 붙여야 되는 개발자가 이제는 이 정도까지는 다 클라우드에서 다 빌려 쓰고 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만 딱 하면 되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앱 엔진 같은 경우에 다양한 그 언어를 지원하는 앱 엔진을 내가 사용하게 되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필요한 정말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로직만 정확하게 코드로 구현하면 그냥 앱이 서비스가 되게끔 밑에 부분들을 다 해주니까 그런 형태로 클라우드가 발전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그 어떤 망을 뭐 구성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직접 내가 네트워크를 뭐 다 구성할 필요 없이 기존에 있는 그런 클라우드에서 어느 정도 인프라는 지원을 받고 필요한 부분만 딱 설치해서 쓰는 형태. 뭐 가상화 이후에만 내가 모든 걸 내가 관리하겠다 하더라도 하드웨어를 이제 더 이상 만질 필요는 없는 그런 세상이 됐거든요. 이런 세상이 뭐 AWS,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제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GCP와 같은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에 의해서 아주 보편적인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IT는 아주 흔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LTE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우리의 가까운 위치에 그 KT의 해화 전화국이 있는데 KT 해화 전화국이 좀 가끔가다 뉴스에 나온 적도 몇 번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전화국이거든요. 그냥 일반 그 로컬 콜을 처리하는 전화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게이트웨이입니다. 해화 전화국이. 다시 말해서 모든 그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동통신 데이터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데이터는 호망의 해화 전화를 거쳐서 다른 데로 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다른 국가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다 운영되거든요. 즉 거기 가보면 이런 스위치가 그대로 되어 있어요. 인터넷을 하긴 합니다. 패킷 스위칭 그런 기술이 다 들어가 있고 모든 인터넷을 하기 위한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데 실제 그 방 자체를 다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IT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자가 다 하고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또 개발자는 혹은 사용자들은 그냥 물리적인 그런 공간에 대한 어떤 장비에 대한 어떤 접촉이 없이도 서비스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5G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클라우드가 되면서 파생된 여러 가지 개념들 중에 하나가 서비스 베이스 같은데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예전에는 모노리틱이라고 해서 한 덩어리의 이런 말인데 어떤 서비스를 내가 만들기 위해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만들고 그다음에 로직도 만들고 데이터 레이어, 네트워크,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까지 모든 게 한 덩어리로 이루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이용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뭔가 서비스를 할 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에 메인터넌스를 하거나 잠깐 장애가 발생해서 뭔가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할 때 서비스가 다 죽습니다. 이게 모노리스, 즉 한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모든 이제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돼 있어. 예를 들어서 뭐가 하나가 고장나면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는 다 내려야 돼 서비스가. 그냥 한 덩어리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의 그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 이게 뭐 단순한 것 같은 경우는 뭐 혼자서 할 수 있겠지만 이제 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수백 명, 수천 명의 개발자들이 일을 할 텐데 그 개발자들이 빌드를 한 번 딱 합니다. 모든 사람이 코드를 다 만든 다음에 빌드를 한 번 한다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하나를 딱 만들기 위해서 1000명, 2000명, 몇만 명이 일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의 일을 했던 부분이 뭔가 잘못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전체 프로그램을 다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그런 게 바로 모노리틱한 구조였거든요. 이게 이제 익숙하시죠? 다 원래 이렇게 됐었으니까 이라는 거는. 이게 서비스 베이스 아키텍처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떻게 바뀌었냐. 유저 인터페이스랑 거의 그대로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 그 로직들을 예전에는 프로그램 하나로 이제 예를 들면 하나로 이루어졌던 로직들을 그 안에 있는 기능들을 이제 각 분리를 합니다. 서비스별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떤
서비스 A를 하는 거, 서비스 B를 하는 거를 로직하게 나눈 다음에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조그만 그 서버를 하나씩 구현을 합니다. 이거는 요거를 구현할 때는 요거를 만드는 사람들만 따로 모여서 만들면 되고요. 이 사람들끼리 원하는 뭐 프로그램 언어라든지 이 사람들이 원하는 환경 내에서 그냥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의 공익적인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얘가 정의하는 각계 API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만 어떻게 정의되든 간에 서비스만 잘 하고 있으면 그냥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로 나눈 다음에 만약에 하나가 고장이 나거나 장애가 되거나 업그레이드 할 때는 다른 걸 그냥 다 돌린 상태에서 이것만 다시 바꾸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연결되어 있는 서비스만 지장을 받고 나머지 서비스는 지장을 안 받습니다. 이게 이제 서비스 베이스드 아키텍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재 IT들이 많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넷플릭스는 이제 돈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지금 현재 몇 년 전부터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30% 정도를 넷플릭스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나머지를 뭐 유튜브, 뭐 다른 이제 콘텐츠에서 차지하고 있고 넷플릭스가 거의 3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양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회사가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한 회사의 한 그냥 서비스가 전 세계 인터넷 3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는 서비스인데 예전에는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모노리틱 때. 그래서 뭔가 장애가 났을 경우에 넷플릭스가 예전에 비디오 대여점 시작한 거 아시죠? 비디오 대여점이었을 때 또 당연히 IT 시스템이 있었고 그 당시에 뭔가 하나 고장이 나가지고 한 2박 3일 정도의 그 서비스를 못한 거예요. 비디오 대여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엄청나게 많은 손해를 봤답니다. 그걸 이제 뼈저리 이렇게 경험 삼아서 서비스 베이스드 아키텍처라는 걸로 이제 바꿨습니다. 기존에 한 덩어리 되어 있던 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하나가 고장나면 전체가 다 멈췄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하나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서비스, 즉 서비스 베이스드 아키텍처로 들어가다 보면 조그만 그 점들이 보이잖아요. 동그라미들이 보이는데 이게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입니다. 즉 하나의 마이크로 어떤 그 동그라미는 그냥 그거 하나의 역할만 하고 있는 서버고 이거와 동일하게 생긴 그냥 조그만 그런 서비스가 하나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또 각각에 대한 서비스들이 쭉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넷플릭스에 1000에서 한 2000개 정도 마이크로 서비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현재 넷플릭스의 그 담당자들도 몇 개 마이크로 서비스가 돌아오는지의 파악이 정확히 안 될 정도로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보통 이게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우리 몸에 있는 장기랑 많이 비교하거든요. 장기는 자기 역할을 하면서 필요한 이제 그 주변 장기들하고 이제 서로 뭐 신호를 주고받던 음식물을 주고받고 이렇게 주고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이제 결합하고 있는데 마치 뭔가 하나가 장애가 생긴다고 해서 하나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거기 하나가 장애가 나도 그것만 고치면 그 순간에 그 관련된 기능만 문제가 있지 나머지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중단 없이 사실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도입한 이후에는 중단 없이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넷플릭스의 주장입니다. 또 한 가지 4G LTE 시대의 스타일인 우버를 보면 우버가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모든 이제 서비스를 한 덩어리 앱을 만들어서 여기는 이제 그 기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도 있고 뭐 서버 같은 것도 데이터베이스나 서버 같은 것도 있을 텐데 기사는 이제 기사 나름대로 어떤 API를 통해서 앱이 있을 거고 그 앱 통해서 서비스에 접근했을 거고요. 사용자는 사용자 나름대로 서비스에 접근했는데 이 접근을 처리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이 하나였습니다. 한 덩어리로 운영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장애가 생기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스케일러빌리티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바꿨습니다. 다시 말하면 패신저였네요. 패신저 쪽 승객을 담당하는 서버는 승객만 담당합니다. 그 역할만 담당하고요. 기사를 담당하는 서비스는 기사만 담당합니다. 즉 얘와 얘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이제 승객용 앱이 많이 다운된다 하더라도 기사용 앱은 다운되지 않고요. 예전에는 승객용 앱이 이제 뭔가 하나 주면은 승객도 다운, 기사도 다운, DB도 다운 다 다운됐거든요. 이제는 승객만 다운되고 기사가 다운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뭐 얘를 업그레이드 할 때 얘는 전혀 영향 없이
동작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 서비스의 기법으로 다 바꿔 있고, 이게 우리가 알만한 우리가 이용하는 일상에 이용하는 상당히 웬만한 서비스들은, 상당히 많은 서비스들은 다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가능하게 된 이유는 클라우드 때문에, 전적으로 클라우드 때문입니다. 이 클라우드라는 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하나씩 만들거나 빼거나 할 때 하드웨어부터 인프라를 다 물리적으로 다 드러났다가 뺐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이 그냥 클릭 몇 번으로 컴퓨터 하나, 가상의 컴퓨터가 하나 만들어지고, 똑같은 게 뭐 복사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인식이 됐고, 불과 몇 년 안에, 몇 년 동안에, 한 2, 3년 정도 안에 많은 서비스들이 다 마이크로 서비스가, 서비스 베이스 아키텍처로 서비스가 바뀌고 있다. 우리가 이동통신을 이제 또 다시 가야 되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이런 서비스 베이스 아키텍처와 유사한 개념의 네트워크 쪽에서 이제 필요한 기술인데,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좀 어려운데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전에는 말씀드렸듯이 서비스를 하려면 네트워크 장비로 서비스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이게 렉이에요. 보통 전산시간 때 보면 풀사이즈 렉이 있잖아요. 높은 렉이. 그 렉에 각각 칸마다 하드웨어들이 꽂혀 있는데, 그 하드웨어들이 사실은 자세히 보면 다 다릅니다. 즉, 그 하드웨어마다 하는 역할들이 다 따로따로 있고, 그 역할에 맞는 하드웨어들을 예전에는 다 필요한 만큼, 숫자만큼 거기다가 렉에다가 꽂아가지고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밑에 한 3개의 하드웨어는 웹 서버를 하고, 이 뒤에 같은 경우는 스위치, 디스트리뷰션 스위치라는 스위치를 또 이제 필요한 만큼 있고, 로드 발레스라고 하는 장비에 그 네트워크 장비인데 이런 것도 있고, 방화벽과 보안장비도 있고, 그다음에 라우터, 이것도 네트워크 장비인데 라우터랑 같은 이런 장비들도 있는데, 다시 말하면 어떤 서비스의 어떤 목적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한 덩어리로 박스에 딱 담아가지고 그렇게 제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내가 어떤 기능이 있다고 하면 이 기능을, 라우터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라우터의 그 기능과 라우터에 손발이 되어 있는 하드웨어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장비를 시스코든 주니코든 그런 데서 사서 렉에다가 설치하고 전기를 연결하고 선을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클라우드 시대에는 네트워크가 어떻게 발전을 하고 있냐면, 모든 게 역시 또 가상화가 됐어요. 네트워크 가상화가 되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실 네트워크 가상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라우터가 있고 로드 밸런서, 웹서버 이런 각 기능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 기능에 맞는 박스 안에 기능에 맞는 그런 로직 부분과 손발되는 그 실제 그 네트워크 그 패키지 왔다 갔다 하는 영역이 같은 박스 안에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로직만 딱 드러내는 겁니다. 사실 그건 소프트웨어거든요. 소프트웨어 기술이거든요. 그 로직만 드러내서 클라우드에 다 올린 거예요. 그러면 이 클라우드에 라우터를 위한 소프트웨어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로드 밸런서, 그 다음에 방화벽과 같은 보안 장비, 여기는 모든 그 로직이 다 올라간 다음에 실제 그 최선이 꼽혀야 될 그 장비는 역시 아예 없을 수 없으니, 그런 부분들은 한두 개 정도 박스가 있습니다. 그거는 범용으로 쓸 수 있는 박스에다 실제 포트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그 네트워크와 기능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 클라우드 위에 올렸다. 이런 뭐가 좋으냐? 예전에는 라우터가 부족했어요, 하다가. 그럼 라우터를 새로 사가지고 꽂아야 되니까 랩도 필요하고 전기도 분사해야 되고 실제 회선도 연결해야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라우터가 필요하면 클릭 한 번에서 라우터 기능에 있는 인스턴스를 복사합니다. 라우터가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몇백 개가 되고 얼마든지, 그 필요 없으면 다시 다 없애버립니다. 그냥 딜리트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네트워크 장비가 가상 공간에서 다 연결되고, 실제 회선도 연결할 필요 없이 이렇게 가상 공간 안에서 이쪽 라우터에 있는 어떤 포트가 이쪽 스위치하고 이쪽 그 로드 밸런스에 몇 번 포트를 연결해라고 그냥 클릭만 하면, 화면에 보고 클릭만 하면 실제 로지컬하게 다 연결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걸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라고 부릅니다. SDN도 약간 비슷한 기술인데, 이거는 설명을 결국 NFV와 SDN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냐면 5G를 서비스 베이스 아키텍처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즉, 이동통신의 포함망을 아까 이제 LTE 같은 경우 해외자동으로 있던
코어 스위치부터 디스트리뷰터까지 실제 렉에 들어있는 박스들을 다 없애고 어딘가에 거기 굳이 있을 필요 없이 어딘가에 있는 클라우드 안에 그런 기능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올리려고 하는 게 5G에서 지금 하는 큰 시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속도가 10배 빨라졌는데 30배 빨라졌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NFV와 이런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 SDN을 통해서 이동통신을 서비스 베이스 아키텍처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 그게 바로 5G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G에 아까 그 3GPP의 SA2에서 주로 많이 하는 협의가 이런 부분인데 이런 이제 네트워크 기술들을 활용하고 서비스 기반으로 즉 이동통신의 망이 클라우드로 다 바뀝니다. 클라우드 기반 네트워크 이동통신망을 바꾸고 그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뭐 양이 많아지거나 할 때 예전에는 장비를 증설하고 최선을 증설하고 물리적인 뭔가 액션을 많이 취해야 되는데 그런 걸 굉장히 최소화하고 그냥 가상화되는 공간 안에 인스턴스만 늘리면 되게 즉 스케일러빌리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라는 게 서비스 베이스 아키텍처가 도입된 5G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철학을 이제 지향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일종의 이동통신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한 덩어리로 가져왔었어요. 그게 이제는 다 기능별로 쪼개져서 각각의 기능이 그냥 작은 그 단위만 동작하겠죠. 그리고 그게 클라우드에서 돌아가겠죠. 그런 식으로 아키텍처가 바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도 더 이제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톱다운의 그 그림에 비해서 5G 아키텍처가 이게 됩니다. 이것만 아시면 사실 5G를 거의 다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 뒤에 무슨 F2 있잖아요. 이게 그 예를 들면 헤어전화국에 있던 스위치가 다 없어지고 패킷 스위치가 다 없어지고 클라우드에 어딘가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마이크로 서비스들입니다. 이게 뒤에 이제 이게 네트워크 펑션 가상화를 이용한 마이크로 서비스인데 NSSF, 뭐 NEF, AUSF, AMF, SM 이런 식으로 F 같은 게 펑션이고요. 각각에 대한 기능을 펑션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SMF 세션 매니지먼트 펑션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철학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트래픽을 위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되고 뭐 DB가 어디고 이런 식으로 흐름을 이제 가지고 망설였는데 그게 아니라 필요한 펑션마다 하나의 단위로 다시 디파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저는 재밌지만 이 인터페이스들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게 전화국 안에 들어가서 물리적인 스위치였어요. 물리적인 스위치에 실제 서로 연결하는 그 구멍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뭐냐면 이게 웹서버예요, 웹서버. 그래서 여기에 점이 박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REST API라고 하는 웹에서 아주 흔하게 쓰는 우리가 뭐 이렇게 앱 같은 거 만들 때 안드로이드 앱 만들 때 흔하게 쓰는 그런 웹서버의 각각 하나의 웹서버예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뭐 특별적인 프로토콜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아예 이 아키텍처 자체 설계할 때부터 인터넷에서 많이 쓰는 웹을 기반으로 다 설계했습니다. 즉 얘랑 어떻게 통신하냐? 웹브라우저로 통신합니다. 얘랑도 다 웹브라우저로 통신해요. 서로. 다시 말하면 여기에 내가 웹브라우저가 있으면 누구랑도 통신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뭐 어떤 전용 장비, 뭐 앱 특별한 이런 게 기술이 필요 없이 그냥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스마트폰으로도 다 여기 들어가서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허락만 하면 그냥 걔랑 통신할 수 있는 거죠. 뭔가 얘가 제공하는 어떤 F가 필요하면. 그리고 이 F들은 지금 이제 아까 넷플릭스도 보여드렸지만 새로운 펑션들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계속 예를 들어서 SMS가 예전에 1Way만 됐었는데 제가 저희 개발할 때 2Way를 만들었는데 2Way SMS를 하기 위해서 망을 다 옛날에 당연히 업그레이드를 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1Way SMS 펑션을 놔두고 2Way SMS 펑션을 새로 만들어서 F 하나 만들어서 2Way SMS 펑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를 여기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애들은 아무 지장 없이 다 서비스하고 있는 거고 얘가 여기 있다는 거 아는 사람에 한해서 얘가 필요한 기능이라고 하면 얘만 호출하면 이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서비스가 늘어나거나 뭐 없어지거나 필요 없는 서비스가 없어지거나 하는 게 굉장히 유기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마치 이게 이제 드디어 이동통신이 폐쇄적인 그런 아예 통신사의 모든 사실 이동통신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다 전용 프로토콜을 붙였고 망 장비 간에 왜냐면 이게 그렇게 공개될 필요가 없는 그런 장비들이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었어.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이 프로토콜은 이제 사실 오픈소스로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API인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인터넷에 찾아볼 수 있고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 철학들을 다 따르고 있거든요. 필요하면 필요한 서비스를 내가 개발할 수도 있고 이동통신사에 포함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뭔가 개발할 수 있고 그리고 장비들끼리 서로 호환하는 게 굉장히 편하고 필요 없는 건 빨리 없애기도 좋고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이 철학만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기존에 이제 했던 서비스보다 무제한으로 많은 그런 밸류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5G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5G에서 많이 이제 얘기하는 그 기술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슬라이싱입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뭐냐면 예전에 이제 그 LTE 시절에 프라이빗 LTE 혹은 기업용 LTE라고 해서 기업에 전용으로 LTE망을 깔아준다 이런 식으로 홍보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떤 식으로 분석하냐면 예전에는 망이 그냥 한 덩어리 망이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그 값만 이제 기업마다 하나씩 따로따로 준 다음에 그 게이트웨이 값을 아는 사람은 그쪽 회사의 어떤 이제 랜이라든지 뭐 어플리케이션, 전용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정도 서비스는 있었습니다. 근데 표준은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활성화되는 데 좀 많이 문제가 있었고 오히려 비표준인 점을 통신사들이 좀 악용해서 낙인 효과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있으면 큰 기업이 있으면 거기에 프라이빗 LTE를 계약을 해요. 그 회사랑. 그러면 거기다 프라이빗 LTE를 깔아주고 그 회사 직원들만 마치 쓸 수 있는 뭔가 아주 프라이빗한 아주 안전한 그런 망이 있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좀 안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다른 회사를 못 바꾸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표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회사랑 계약되어 있는 그 프라이빗 LTE망을 다른 회사를 바꾸려면 전체가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낙인 효과를 많이 썼었는데 약간 개념이 비슷합니다. 근데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예전에는 한 덩어리의 망을 단일 망을 여러 기업이 공용해서 썼었어요. 즉 아무리 이게 안전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엔드텐드로 프라이빗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게 클라우드로 다 올라가잖아요. 이게 보면 SNF과 ALF가 F입니다. phong,들이에요. 즉 클라우드에 돌아가요. 이게 코어망이고요. 액세스망인데 네트워크나 F가 있잖아요. 다 클라우드에 있습니다. 이런 클라우드에 있는 phong,들이는 예전에랑 이제 비교해서 생각하면 예전에는 뭔가 망을 전용으로 뭔가 깔아준다고 하면 정말로 물리적으로 있었어요. 망이 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 예를 들어서 KT 혹은 SKT에 SMF를 구입을 했어요. KT가 혹은 SKT가. 그러면 그 SMF를 인스턴스를 복사합니다. 똑같이. 그 클라우드니까 그냥 복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개가 생겼어요. 여러 개가 생긴 거를 각각 필요한 코어망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가상의 망을 만들어서 그거를 전용 서비스에다가 부여해줍니다. 예를 들면 원격 진료를 하기 위한 망이 필요하다고 하면 원격 진료에 맞는 특성을 갖고 있는 망을 하나 만들죠. 예를 들어서 레이턴시, 즉 응답성이 무지 빨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밴드위스도 동영상의 스트리밍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밴드위스가 보장됩니다. 라고 하면 그 보장되게 망의 인스턴스를 리소스를 많이 할당해서 클라우드에다 만든 다음에 그거를 원격 진료에다 할당합니다. 그러면 원격 진료를 위한 여기는 지금 요 그림은 액세스망은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안 돼 그냥 공용된 것처럼 그려있는데 사실은 액세스망도 전용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슬라이스라고 부릅니다. 전체 공통으로 쓰는 것도 있지만 범용적인 인터넷을 위해서 공통으로 쓰는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특정한 버티컬 섹터 혹은 특정한 어떤 프로파일, QoS 혹은 퀄리티 오브 익스피리언스에 맞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망을 가상으로 만드는 게 네트워크 슬라이스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비슷한 시도는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비슷한 거는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망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사실 이게 진짜 돌아가는 인스턴스들이고 진짜 망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분리된 예를 들어서 1번 망과 2번 망이 완벽하게 분리된 상태로 공작하고 1번 망의 특성과 2번 망의 특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번 망은 이거는 뭐 IoT 센서 네트워크 정도로 쓰겠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면 센서 네트워크에 맞는 프로파일을 구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레이턴시는 필요 없고 같은 그런 센서들은 1분에 한 번씩만 데이터를 이제 주면 되고 아주 작은 양의 데이터만 주면 되고 그 대신 아주 매스한 그런 이제 디바이스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수백만 개의 디바이스들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특성이 있으면 그 특성이 맞겠죠. 뭐 옛날에 2G 정도보다도 못한 망을 하나 만든 다음에 슬라이스를 하나 할당하면 그 망의 특성이 맞는 슬라이스가 되는 거고, 저거 말씀드렸죠. 아주 고급의 그런 슬라이스를 만들 거다. 그러면 얘의 어떤 영향이 여기에 안 미치겠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망에서 QoS를 하긴 하는데, 약간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트래픽 혹은 사용자 차별하지 못하는 그런 법적인 공술력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이긴 한데, 그런 문제도 있고 기술적인 문제들 때문에 어떤 식의 그 트래픽이라든지 어떤 서비스, 특정 서비스만을 위해서 완벽하게 망을 이제 보호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기술적으로. 근데 이제는 슬라이싱을 하나 구현하면 여기에 완전 망의 과정이 있어서 다르게 이게 다운되면 다운될지언정 이거는 그냥 돌아가고 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로지컬하게, 진짜 사실 이제 클라우드 때 로지컬하게 다 답니다. 로지컬하게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각각의 망을 가상의 망을 만들 수가 있다. 이게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고. 선생님, 저 잠깐 질문인데, 네. 저희 최근에 저희 아파트 지중화 작업을 하는데, 뭐 SK, 뭐 CJ, 뭐 이렇게 선이 다 별도로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해가지고서 걔들이 막 와가지고 씌우거든요. 근데 선생님 아까 네트워크 슬라이싱 그거는 그 통합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일단은 이제 말씀하신 거는 무선이고요. 네. 지금은 무선에 대한 기술인데 좀 개념은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인프라를 쉐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지금은 이제 기술적으로 표준이 아닙니다. 5G 표준의 일부 표준 중에 하나는 인프라를 쉐어해서 기지국 하나 장비 하나를 약간의 가상화 기술은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SK와 KT가 똑같은 안테나를 가지고 전기를 하나 꽂는데 두 가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이 5G부터 가능합니다. 근데 얼마큼 활용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통신사들끼리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건 유선에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슬라이싱 혹은 유선 쪽이랑 좀 다르지만 무선에서 비슷한 개념은 이미 논의되어 있고 기술적으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그 5G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엣지 컴퓨팅인데, 저는 사실은 5G와 관계없이 원래 비슷한 개념입니다. 클라우드가 이제 IT 좀 많이 들어있고, 이 클라우드라는 거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를 가상의 공간으로 놓는다는 게 클라우드잖아요. 근데 이 클라우드는 사실은 내가 있는 위치로부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품질이 좋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한 7, 8년 전만 해도 유튜브를 이제 보면 굉장히 느렸어요. 왜냐면 그때 GCP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 없었고요. 뭐 마운틴 뷰에서 직접 하는지는 모르겠지. 아무튼 미국의 어딘가로부터 이 국제선을 타고 유튜브 스트리밍을 제가 봤었어요. 그러니까 품질이 굉장히 안 좋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다 보니까 품질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는데, 클라우드가 생기면서 뭐 싱가포르 리즌이나 뭐 도쿄 리즌 이런 데서 이제 유튜브 서비스가 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훨씬 품질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유튜버들이 다 활동하고 콘텐츠가 막 소비되고 이렇게 하는 가장 큰 배경은 유튜브가 구글이 국내에 KT의 이제 시설을 이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유튜브의 스트리밍은 혹은 내가 올리는 그런 데이터가 도취하는 곳은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빠르고 우리 속도에 전혀 부담 없이 아주 1080 해상도까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서버가, 즉 클라우드가 얼마나 우리 쪽에 가까워지느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품질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속도도 빠르고 레이턴시라고 하는데 이제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 밴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거를 극도로 좀 이제 극단적인 형태로 만든 게 엣지 컴퓨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클라우드 서버를 내가 있는 위치 바로 근처까지 이제 놓는 거죠. 예를 들면 기지국마다 하나씩 클라우드 서버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 기지국 바로 뒤에 클라우드 서버가 있다고 하면 거기서 내가 컨텐츠를 소비하면 엄청나게 당연히 응답성이 빠르겠죠. 5G의 몇 가지 이제 스팀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설명한 것 같은데 레이턴시거든요. 레이턴시가 예전에 그 4G LTE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잘 나와도 한 10ms 정도의 응답 속도가 나왔어요.
10분의 1초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 데 걸렸거든요. 아무리 빨리 해도. 근데 지금 이제 5G에서 요구하는 응답 속도가 1mm거든요. 1ms거든요. 저기 막 굉장히 빨리 달리는 자동차끼리 막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게 0.1초, 0.01초죠. 110ms면 그것도 늦다라고 봅니다. 1000분의 1초 정도 안에는 뭔가 응답이 와서 앞에 사고가 났다 했을 때 1000분의 1초 안에는 데이터를 갖고 빨리 방해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5G에 요구하는 기능이 하나거든요. 원격 의료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그 의사가 이제 원격 수술을 하는데 수술하다가 뭔가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빨리 이거를 차단을 해야 되는데 혹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응답 속도가 늦다 보니까 이미 사고가 난 다음에 뭐 나중에 전달이 되거나 하는 상황이 그러면 이미 사람이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응답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응답 속도를 늘리는 거는 아무리 밴드위스가 우선권이 높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서비스를 어디서부터 어느 구간에서 서비스를 해주냐가 중요하거든요. 그거의 가장 이제 핵심 기술 중 하나가 엣지 컴퓨팅입니다. 5G에서는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라고 해서 아예 표준 안으로 들어갔고 기존의 엣지 컴퓨팅과 좀 다른 거는 기존에도 엣지 컴퓨팅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LTE나 기존에 다른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는데 이게 표준으로 되기 때문에 모빌리티가 됩니다. 즉 아까 500km 시속 500km가 5G 속도잖아요. 500km가 되면서도 엣지 컴퓨팅 할 때 문제가 없어야 된다. 이런 이제 구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G의 주요 기술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모바일 엣지 컴퓨팅 두 가지. 라디오 주파수 관련된 이야기인데 제가 크게 관심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근데 3.5기가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3.5기가와 28기가 대역에 지금 여러가 이미 다 경매가 끝났고 우리나라는 다 할당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국내는 다 끝났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주파수 할당이 안 된 거가 많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28기가 대역을 주로 많이 지금 현재 쓰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5기가에서만 현재 5G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활용되고 있지 않지만 52기가 이후의 밴드 이런 아주 이제 초단파 그런 부분도 이제 이야기하고 요 그림은 뭐냐면 예전에 이게 기지국인데 BBU가 이거 기지국입니다. 기지국과 이게 중계기가 있었고요. 리피터가 있었고 그 안에 이제 프로토리아가 있었는데 이 기지국이 이런 식으로 쪼개지면서 이 부분이 다 클라우드로 올라간 거예요. 이게 4G, 이게 5G인데 클라우드로 올라갔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 기지국의 중기기가 하는 역할이 약간 기지국의 하는 역할과 결합돼서 소형 기지국 같은 형태로 5G는 현재 아키텍처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4월 3일날 전 세계 최초로 밤 11시에 흥인 3사가 다 서비스 오픈을 했잖아요. 5G 서비스 오픈. 그래 이제 어떤 상태인지 설명을 드리고요. 이게 LTE망입니다. LTE망은 EPC라고 해서 이벌브드 패킷코어라고 해서 해화전화구에 나왔습니다. 뭐 그런 장비들이 쭉 있어요. 물리적인 장비들이 쭉 있는데 이런 장비들이 현재 4월 달에 오픈한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5G NSA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뭐냐면 Non-Stand Alone이라는 그 말의 약자입니다. 즉 5G 혼자 스탠드 언론하게 있는 게 아니라 Non-Stand Alone, 즉 4G와 결합된 형태로 같이 있다. 뭐가 같이 결합되어 있느냐? 5G가 어떤 부분이 이렇게 따로 들어왔냐 보면 이게 4G망이면 기존에 4G망 그대로 있어요. 이것만 들어오면 돼요. 5G에. 그래서 SKT, KT, SKT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기존에 그 EPC 코 이제 백본 스위치는 물리적인 그 NFV나 펑션 F, 무슨 F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기존의 망 그대로 있고 그 라디오 쪽만 액세스망의 라디오 쪽만 바뀌어 있다라는 게 이제 현재의 모습이고요. 다시 말해 지금 단말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단말기가 두 가지 나와 있잖아요. 갤럭시 S10 5G랑 LG에서 나온 이 두 단말은 현재 NSA 모드를 지원하는 단말입니다. 따라서 LTE도 접근이 되고 5G도 됩니다. 그리고 이 패킷망 자체가 코어망 자체가 LTE이기 때문에 실제 그 어떤 망의 시그널링이나 컨트롤하는 부분들은 다 LTE 신호로 그대로 따릅니다. 즉 단말에 5G를 내가 설명 쓴다 하더라도 LTE의 시그널링 규격을 이해하는 그런 5G. 즉 어떻게 보면 주파수만 5G 주파수
비약적으로 말하면 그런 형태의 5G 서비스를 현재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결국에는 SA, 즉 스탠드 얼론 5G, 즉 아까 말씀드렸던 5G의 무슨 F, 무슨 F 하는 코어망이 다 그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으로 다 바뀌는 형태로 가야지 진짜 5G고요. 이거는 아마도 원래 약속대로 2020년 내년에 이렇게 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단계 한번 거친다는 게 같고, 나라에 따라서는 그냥 4G에서 바로 SA에 가는 그런 옵션을 선택하는 통신사나 국가들이 있습니다.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하고 있는 국가들은 다 SA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NSA 기반으로 하고 있고, 아마도 내년에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 통신사들은 다 SA 기반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거쳤다가 이렇게 가는 게, 지금 뭐 5G가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했다 이런 말을 하기는 좋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어려운 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아예 이렇게 이거를 물론 그냥 병행하면서 이렇게 두 개를 병행하면서 얘를 그냥 이제 점차 없애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을 수도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런 형태를 따라가는 통신사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급 기능들은 원래 5G에서 하려고 했던 기능들은 당연히 여기서 안 되고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클라우드 기반으로 다 올라간 상태에서 되기 때문에 SA가 구축이 되면 그때 가능하고요. 지금은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든지 뭐 IoT를 위한 어떤 서비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기술적인 부분을 어렵지만 많이 말씀드렸고요. 그럼 우리가 5G로 이제 뭘 하려고 하는지 뭐 제가 간간히 말씀드렸지만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AR, VR, 4K HD 스트리밍, V2X, 비클 캐비티,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스마트 타이어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사이버 피지컬 컨트롤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뭐 드론 제어라든지 산업용 기기 제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5G를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이 부분들은 AR, VR, 4K 스트리밍 이런 것들은 데이터의 밴드위스가 워낙 높아서 높은 밴드위스 요구돼서 기존의 LTE로는 불가능한 서비스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5G가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 사용자들 입장에서 AR, VR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는 모바일로 내가 AR을 하려고 했더니 LTE에서는 안 됩니다. VR도 마찬가지로 스트리밍 VR 한다 실시간으로 그러면 모바일에서 안 됩니다. 왜냐면 대부분 뭐 제가 텔레비에서 들어보니까 100Mbps 넘더라고요 컨텐츠가. 그러면 지금 현재 LTE가 아주 컨디션이 좋을 때 100M 정도 나오는데 거의 한 개가 안 된 거고요. 4K 스트리밍도 마찬가지로 100M 정도의 BPS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안 되니까 당연히 5G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컨텐츠, 이런 서비스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에서는 5G에 우리가 이제 킬러야겠다, 이거 준비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5G의 특징 중에 하나인 레이턴시가 아주 작은 그걸 이용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즉 응답성이 되게 중요한 그런 민감한 미션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스마트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LTE에서 어차피 안 되거든요. 5G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5G의 큰 이제 킬러 앱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이버 피지컬 컨트롤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산업용 기기를 제어한다는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는 응답성이 역시 또 문제가 있고 밴드위스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것들을 5G가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밖에 사실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격 진료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쨌든 기본적으로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잘 되도록 현재 표준을 준비하고 EMDB라고 해서 인핸스드 모바일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이제 두개 해당되는데 아주 그 높은 밴드위스를 우리가 그런 컨텐츠들을 지원하겠다 우리 이동통신에서 그런 서비스도 있고, 그다음에 URLLC는 울트라 릴라이어블 로우 레이턴시, 아주 안정성이 높으면서 레이턴시 작은 거, VPS가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겠다. 이거는 페이지 2 지금 릴리즈 16 내년에 나오는 표준에 여기 담아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MMTC라고 해서 매시브 머신 타입 커뮤니케이션. 이거는 이제 IoT 센서 같은 뭐 밴드위스는 높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그런 디바이스들이 산지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시그널링 할 것이며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이건 또 문제가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통신하듯이 통신하면 배터리로 예를 들어 센서가 1년을 가야 된다고 하는데 1년을 가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배터리 절감 기술들을 통신 자체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내년에 이제 될 거고요. 실제 이제 3GPP 자체에서는 표준 기구에서는 어떻게 이걸 서비스로 쓸지 막연하게 가능성을 놓고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아까도 보셨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5G 서비스를 먼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A 서비스는 아직 못하고 있고요. SA 표준도 아직 사실 안 나왔어요. SA 표준이 되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가 진짜 예를 들어서 LTE 시절에 우버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킬러 서비스 아주 스타 앱들이 나올 텐데 어떤 서비스가 스타 서비스가 될지 사실은 좀 예측하기 어려운 단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망이 없고 그런 것들을 좀 예측해보면 일단 좀 생각을 해볼 때 그 5G가 그러면 뭐가 다른지 4G부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4G에서도 다 됐었는데 LTE도 됐었는데 용량이라든지 레이턴시, 에너지 효율성, 주파수 효율성, 안정성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좋아졌으므로 우리가 기존에 못했던 것들 이런 게 나빠가지고 못했던 것들은 이제 다 찾아야 되겠죠. 해야 되겠죠. 5G에서 이런 것들 또 한 가지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4G랑 4G에서는 아예 없었던 개념. 지금 서비스 베이스 아키텍처 이런 거는 없었어요. 4G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내가 하는데 서비스 베이스 아키텍처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으로만 동작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반으로 내가 하는 DM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5G에서 열심히 이제 생각을 해봐야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보통 그 각각의 어떤 영역들을 버티칼을 하는데 그 사업자들은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잘 준비해야 되거든요. 이런 버티칼 인더스트리 혹은 특수의 어떤 이제 DM을 갖고 있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필요한 사업자들한테 혹은 앱 개발자들 개인일 수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한테 잘 그걸 제공해 줌으로써 많은 또 기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사업자도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아키텍처가 바뀌는으로써 우리가 바꿨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지를 잘 봐야 된다라는 게 관건일 것 같고요. 기존의 앱과 그럼 5G 앱은 기본적으로 뭐가 다르냐 보면 기존의 앱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사실 기존에 그 이동통신용 앱을 만들잖아요. 우버, 카카오 택시 이런 거 다 핸드폰용 앱, 즉 그 이동통신용 앱인데 이 앱은 결국에는 이동통신 사업자하고 이동통신 기술과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얘는 인터넷상에서 그냥 인터넷 도면에서 나 서비스만 했고 인터넷이 연결되니 얘가 다행히 연결이 됐었던 겁니다. 즉 이 앱 서비스 제공자는 LTE망을 제공하는 KT, SKT랑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아무런 계약할 필요도 없고 아무 연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 인터넷에서 서비스만 올려놓으면 그냥 알아서 가져가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특성 자체가 망과 무관하게 동작을 했었거든요. 스마트폰에 있는 어떤 기능은 당연히 이용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치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했었는데 실제 이동통신망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KT랑 제휴해야 된다든지 카카오가 그런 일은 없었어요. 5G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말했던 로우 레이턴시 서비스, VTX, 미션 크리티컬, 매시브 머신 타입 커뮤니케이션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5G에 출발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 그런 앱을 내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망입니다. 5G 망이 이 서비스랑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이 서비스는 이 망이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해야지만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쪽 슬라이스를 이용한 게 이제 정선이 슬라이스인데 5G 앱 서비스는 를 위한 어떤 슬라이스를 내가 하나 가지고 어떤 특성을 만드는 서비스를 하나 하겠다고 하면 이 슬라이스와 이 망이 네트워크 특성이 레이턴시가 정말 나와야 되고 이 망의 중간중간에 있는 MEC가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해야 되고 다시 말하면 이 이제 이동통신 인프라가 이 서비스랑 같이 융합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는 KT 모르게 SKT 모르게 어떤 앱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앱입니다. 흡사 앱입니다. 뭔가 내가 원격 진료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이 망의 특성과 관계없이 할 수는 없고 이제는 로우 레이턴시가 보장되고 아주 미션 크리티컬한 그런 망이 보장되도록 내가 SLA 계약을 하고 통신사와 그 다음에 그게 문제가 없을 시에만 내가 서비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변화가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는 엣지 공간은 이동통신과 무관했었는데 이제 망과 한 덩어리가 된다. 물론 기존의 앱처럼 인터넷에서 동작한 앱도 다 있을 수 있어요. 이건 그냥 돌아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5G가 꼭 필요한 앱들은 결국에는 5G 망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동통신사와 모종의 어떤 제휴가 되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서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이 커넥션이 있었어요. 이통사랑 이용자가 있었죠. 내가 얘한테 심카드를 주고 심카드 기반으로 컨트롤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했죠. 뭐 빌링 요금도 가공도 하고 거기에 따른 뭐 데이터 용량도 제공해주고. 근데 또 얘는 또 마찬가지로 내가 우버를 이용한다, 카카오를 이용한다, 넷플릭스 이용한다고 하면 넷플릭스 앱을 깔아서 이렇게 뭐 돈을 내면 아니면 그냥 뭐 어떤 서비스 모델에 들어가서 내가 이용을 했었습니다. 관계가 있었어요. 이 관계는 없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5G는 이 통사와 얘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즉, 기존에 없었던, 이제는 싫던 좋던 연결해야 되고, 없었던 생태계를 우리가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사실 좀 문제가 국내 통신사분들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 통신사가 이게 좀 약해요. 어떤 생태계, 이런 말 하면 좀 약간 알러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통신사는. 뭔가 내가 이 위에서 내 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들에 대한 어떤 좀 헤게모니를 주고 컨트롤을 하고 뭐 내가 그 좋은 서비스를 내가 소개해서 우리 모두한테 이제 내가 직접 제공하고 돈도 내가 대신 받아주고 그런 식으로 뭔가 이거를 내가 역할을 하기 서비스에 대한 참여를 하기를 원했는데 그 아마도 5G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는 경쟁력이 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굉장히 제한적이고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의료라고 보면 의료를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가 얘와 얘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이통사가 중간에 끼게 되면 의료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이통사가 핸들링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KT가 지금 뭐 드론을 이제 뭐 5G를 통해서 제어할 수 있다라고 광고는 많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KT가 그러면 CJ 대한통운의 드론 기반의 택배 서비스를 직접 할 것이냐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 전문 업체들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전문 업체들이 그냥 자기가 하는 인터넷 영역에서 오픈된 영역에서 그냥 서비스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들어오게 될지를 이제 잘 준비를 해야 된다. 아직까지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많이 토론되거나 통신사에서도 많이 준비하거나 이런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굉장한 이통사 입장에서는 기회이자 도전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통사가 워낙 이제 돈이 견고하고 어떻게 우리나라 대기업의 그런 위치가 또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태계에 우위에 서 있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통사는 이통사 역할만 해야 되고 기존의 사업자들은 이통사는 이통사 역할만 하길 바라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통사가 이통사 역할을 잘 못하면은 경기에서 도태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국내는 좀 아직까지 이런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통사가 어떻게 하면 이 생태계를 건전하게 만들고 잘 만들어서 그 5G가 진짜 폭발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뭐가 될지 모르는 그런 이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상상이 안 가는데 어쨌든 5G만을 망을 가지고만 해야 되는 서비스들이 분명히 생길 거고 스타 기업들 나올 겁니다. 스타 서비스 나올 거고 그런 서비스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전체적인 그런 산업이 정말 뭐 지금 4차 산업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순간을 우리가 하나의 그 기저로 우리가 둔다고 하면 이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거는 제가 한 말은 아닌데 주변에 신문만 이런 신문만 있었는데 그 기존의 이동통신, 5G 이전의 이동통신들은 소비자를 위한 것인데 5G는 모든 산업을 위한 일이다. 저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다행히 5G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4월 3일 날 오픈하면서 며칠 뒤에 대통령이 하는 그런 행사를 했더라고요.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를 5G 관련 행사에서 여러 가지 장밋빛 청사진을 막 내놨습니다.
보면 투자도 많이 하고 생산 5G 관련된 생산 규모가 180조 원의 정도를 유발하고 수출도 이만큼 할 것이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이런 것들이 잘 되려면 생태계가 정말로 커져서 지금 그 아까 뭐 에릭슨도 말했지만 기성통신사가 이걸 5G를 5G 핸드폰을 소개하고 개인한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 5G가 이렇게 관심이 다 초점이 맞춰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그림이 5G용 뭔가 핸드폰이라면 이건 실패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림이 이제 더 이상 왜냐면 개인이 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산업용 모든 지금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인더스트리가 여기 막 붙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붙게끔 하는 게 성공으로 가는 요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클라우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제가 교차하게 하나 먹었어요. 뭐라도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모든 산업을 위한 그런 이제 기술이고요. 5G는 우리가 클라우드에 뭐 IaaS, 뭐 파스, 사스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5G라는 거는 이전 이동통신사의 이동통신사가 개인을 위한 한두 가지 서비스를 위한 그런 망이 아니라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거든지 누군가가 하고 싶을 때 그냥 마치 클라우드가 이런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빌려쓰는 그런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모바일 네트워크를 빌려쓸 수 있게 제공해 주는 그런 이 서비스가 바로 5G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먹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거 마치도록 하고요.